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텔러스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책 아이들의 화면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의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화면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책은 정말로 아이들의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책이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게 될 때, 아니면은 Z세대, 뭐 알파세대 얘기하면서 이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좀 더 이 세대들이 총체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름의 의미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통계나 직접 10대, 20대 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아이들의 화면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실제로 이 화면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하고 혹은 저항하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몸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다가도, 근데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가 어디에서 발원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온라인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매트릭스라는 영화,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게 가상현실이고 사실은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를 알게 되는 심오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 나왔었던 키아누 리브스 영어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었는데, 어린 10대 친척 동생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사실 아이가 이 세계관을 듣고 처음 하는 얘기가 왜 가상현실이랑 진짜 현실을 나눠야 되느냐인 거예요. 자기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세대라고 했을 때 화면은 훨씬 더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주체성의 발현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주체성이 한편으로는 폭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주체성의 간극이나 빈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툴이어서, 혼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작업도 인공지능한테 부탁하고 대본 만드는 일도 인공지능한테 먼저 해봐 해가지고 시키면 그 다음에 제가 발전시켜서 하고, 최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고민했던 지점은 이 주체성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접하고 그거를 도구로 쓰기 위한 나름의 교육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그게 주어지고 있을까 고민이 드는 것 같고요. 주체성은 결국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 의욕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인터넷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델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이제 Z세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Z세대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디지털 액세스먼트거든요. 처음에 이 설문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해야 됐을 때 누군가는 원격 수업에 그 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군가는 원격 수업도 하면서 따로 사교육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격차가 보였잖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게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임에 몰입을 해서 자기화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게임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데 그냥 할 게 없고 그냥 해왔으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있느냐 사이에서의 좀 한 번 정도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하는 과정을 한번 자녀분과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거를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그거의 의미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고. 사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꼴을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하는 게임은 부정적인 이슈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한 문답을 조금은 더 열어놓고 했을 때 과연 아이에게 게임이라는 체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좀 복귀하고 환기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자기 나름의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가 의외로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2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에 관련된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게임을 이용하는 10대 이하부터 고등학생, 학생, 학부모까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응적인 이용군. 적응적인 이용군은 게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사용을 하고, 심지어 게임 플레이에 대해 스스로 조율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일반 이용군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문제적으로 과몰입해서 이용하는 이제 문제 이용군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놀라운 점은 문제 이용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에서의 10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뭐뭐를 준비하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그 입시의 제도 안에 있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주체성,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목표도 세우고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는 화면의 자유로움이 더 매력이 있는 거고, 이 책을 쓰면서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중요하다고 봤던 지점은 아이들이 게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 게임조차 굳이 재미를 느끼거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무력하게 있게 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뭐라도 하고 싶어야지 뭐 인공지능을 뭐 활용하겠다, 뭐 아니면 게임을 해서 뭐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무력감이 앞설 때가 있는 것 같고, 대학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연봉이 높아져서 뒤에 막 집을 사야 되고 그런 식의 되게 경직되어 있는 사고관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직된 세계 안에서 내가 갖게 될 것은 딱 저거일 것 같은데 지금 뭘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나라고 어린 나이부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자기의 미래를 바꾸거나 현재의 자기가 더 마음이 가고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럴 마음조차 안 드는 상태가 돼버렸을 때 아무리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 드려도, 저는 물고기 먹으면 뭐가 좋아지죠? 라고 말을 해버리는 세대가 되면 어쩌나.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막 아이들은 저희 N4 세대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뭘도 포기했고 뭐도 포기했거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 대화를 마무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아이들은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인데 그 안에서 뭐라도 더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내 삶이고 너무 긴 인생이 남아버려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유나 기회를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삶의 의지를 어떻게 응원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적어도 너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막 이래야 되고라고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훨씬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룸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교육적인 측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 이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걸 더 잘해보고 싶어.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거든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요구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만 살아가는데 그냥 어느 시점쯤에서는 갑자기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너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동안은 나에 대해서 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너는 너의 생각이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애초에 고통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훨씬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계속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저도 벌써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자기 이해를 도와주는 교육을 어떻게 더 다각화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약간 정해져 있는 어떤 모범적인 생산 인력이 되도록 경제 인구가 되도록 기르는 교육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데 거기서 좀 더 벗어난 교육 아니면은 벗어난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조언은 내 코가 석잔데 조언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파도를 타고 계속 경로 이탈을 하면서도 경로를 찾아가는 삶이라는 건 그 어느 것도 정해진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계급장을 소위 떼고 세상에 나와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돈 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은 냉혹하고 내가 나한테 막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생각보다 가치가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타인에게 가치를 주면서 나의 의미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 건강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찾아서 나름의 의미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자기다운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은 인내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너는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엇이 돼야 된다, 산업 여건이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프레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은 결국 그 사람한테 그래서 살아서 이런 게 좋다라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좋았다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너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